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기말고사가 아니라 1학기 1회고사,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내용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수업을 하긴 했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수업을 깜빡하고 못 들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2편에서 3편 정도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 영상을 잘 시청을 한 후에 같이 공부를 해두면은 아마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를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38쪽 펴볼까? 자, 교과서 138쪽 펴보자.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38쪽에서부터 우리 여기서는 자,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자,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이 교과서 내에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청원을 제출을 하고 청교도혁명을 거쳐서 명예혁명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영국은 의회 정치를 통한 정치가 뿌리내리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겠어? 그 순서 과정에 나오는 것들을 알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처음에 의회 권한이 강해지는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권리청원을 처음에 제출을 하여가지고 국왕이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우려고 탄압하고 하니까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다시 의회 정치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죠. 자,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옆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명예혁명입니다. 자,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옆에 나와 있는 이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자,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뭘 이뤘다?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바로 뭐다? 명예혁명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다. 그리고 의회를 통한 정치체제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명예혁명이었고, 이 명예혁명 과정 속에 등장하는 바로 문서가 하나가 있었죠. 그 문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문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영국은 입헌군주제, 즉 헌법이 마련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 자기 멋대로 전제정치를 펼치지 못하게 되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통치체가 마련이 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권리장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권리장전에 관한 내용이 밑에 권리장전 사료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료를 볼까요? 자, 권리장전 1조, 4조, 6조, 9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들은 다 보겠어. 그렇죠. 영국 의회 정치의 발달 과정을 배우고 있으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다 의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의회의 권한이 얼마나 강해졌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국왕의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 안에서 말하고 돌아가는데 뭐 고물당하고 신문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문서가 바로 뭐다? 권리장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영국에서 의정치 발달 과정에 나오는 그 권리장전이란 거구나. 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아메리카에서 민주공화국이 성립되다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미국 혁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몇 개의 식민지를 건설을 했어? 그렇죠.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영국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어? 그렇죠. 식민지에 인지세, 차세 등의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식민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라며 반발을 했고, 그렇죠. 자기들의 의견은 아무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 단지 그냥 영국에서 그냥 명령을 내린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거에 반발하게 되고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죠.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니까 영국 정부는 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대륙회의를 열어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민지 대표들이 회의를 열게 되고 누구를 워싱턴이라는 인물을 총상관으로 임명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후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들이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 미국혁명 식민지와 영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식민지를 여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영국이 패배를 하게 되고
파리 조약을 통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잘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미국 혁명이 이어지는 순서,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그 식민지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 세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가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보호천체 사건이었고, 이 보호천체 사건 후에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강력하게 탄압하려고 하다 보니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워싱턴을 총사령관을 삼고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 바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를 했다? 그렇죠. 식민지가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13개의 식민지가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인정받았다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국 혁명의 순서를 여러분 다 잘 풀 수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 여기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프랑스 혁명으로 가봅시다. 자, 프랑스 혁명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혁명 과정 속에서 이 특히 3신분이 있었잖아. 3신분, 2신분, 1신분 있었는데,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뭐야? 결국에는 3신분이 그동안 당했었던 여러 가지 차별, 그 차별에 대응하는 과정들 속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 혁명 과정 속에서 등장했었던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야. 자,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거 먼저 볼까? 자, 먼저 루이 16세,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자, 재정이 어려워지죠? 계속해서 영국이랑 전쟁을 한다든지 여러 이유로 자, 3부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3부회를 열어서 그 3부회 동의하에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뭘 열었다는 거? 그렇죠. 3신분의 3부회를 소집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뭐? 그렇죠. 3신분의 3부회를 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자, 한편 3부에서 30분들이 그동안 당했던 차별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죠. 우리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더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되지만 3부에서 이 내용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 어떻게 하는 거야? 30분들이 뛰쳐나가서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의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다? 그렇죠.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럼 국민의회에서는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우리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회가 열렸고 국민의회에서는 첫 번째 봉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렇죠. 이제 프랑스에는 봉건제, 야, 이런 신문제도 같은 거 없어. 그런 것을 발표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왜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문서를 통해서 밝히게 되죠. 그 문서가 바로 뭐였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선언을 어디에서 발표했는지를 같이 알아둬야 돼. 어디에서? 국민의회에서 발표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국민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뭘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을 한다는 거야. 자, 법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서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구성된 게 바로 뭐다? 자, 입법의회가 구성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등장한 게 뭐였어요? 3부회가 구성이 되었어. 루이 16세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 차별에 대응하던 30분들이 뛰쳐나와서 그들만의 기구를 구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국민의회였습니다. 자, 국민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고 또한 인권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회에서는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가 바로 뭐였어? 입법의회였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한편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도 여전히 뭐야?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와 같이 30분, 이제 가장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법의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입법의회를 없애버리고 뭘 구성한다는 거? 그렇죠. 국민공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국민공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공화정이라는 것은 뭐야? 누구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죠? 황제의 존재가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정을 선포하고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야?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입법의회 다음에 등장했던 게 바로 뭐였다? 국민공회였고, 국민공회에서는 자, 공자를 따서 뭘 추구해? 공화정을 추구한다. 공화정을 추구하니까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야?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된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알겠습니까? 자, 프랑스 혁명이야. 프랑스 혁명에서 등장했던 기구들의 변화의 과정을 알아둬야 돼. 처음에 등장했던 게 삼부회였고, 삼부회 뛰쳐나가서 만든 게 바로 국민의회였고,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구성하게 되고, 그 헌법의 기초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입법의회였고, 입법의회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내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의회가 구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국민공회였고, 이 국민공회에서의 핵심은 그렇죠. 공화정 체제를 내걸었고, 공화정 체제 때문에 당연히 누가 없어지게 된다? 루이 16세 프랑스의 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둡시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뒤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자,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나폴레옹이 어떤 일들을, 어떤 업적들이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을까? 자, 나폴레옹 하면은 그렇죠. 정복자, 위대한 정복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죠. 프랑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자. 자, 바다에서 벌어진 영국과 전쟁에서는 패배했어. 하지만 육지에서는 어땠어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을 차례로 격파하여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게 바로 누구였다? 나폴레옹이었다. 알아두고. 자, 영국에게 패배하니까 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폴레옹은 또다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렇죠. 대륙 봉쇄령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을 굶어 죽이려고 했던 거였지.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화가 난 프랑스는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었지만 이 러시아 원정에서 대실패라고 말했죠. 그 결과 나폴레옹은 몰락을 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도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했지만 그 해의 정복전쟁, 그가 다른 유럽 대륙들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핵심 이념이었던 자유주의라든지 민족주의 이러한 것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사람, 대륙봉쇄를 내려서 영국을 굶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또한 그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다른 나라에 전파시킨 사람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 그렇죠. 바로 나폴레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국민국가가 발전하다가 나오네요. 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유죠. 자, 여기서는 결국에 중요한 게 뭐야?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자,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자,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 할까? 나폴레옹이 몰락했는데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바로 뭐였어? 빈 체제라는 게 형성되는 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메테르니가 주도한 이 빈 회의에서 결정된 게 바로 빈 체제였는데 빈 체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뭐야?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자, 어디 이전으로 돌리는 거였습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바로 뭐다? 빈 체제다. 자, 그럼 빈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일단은 유럽의 뭐를 돌린다는 거야? 일단 나폴레옹이 유럽 대부분 정복을 하고 정치 체계도 변화시켰어. 강제로. 나폴레옹이 정복을 한 이후에. 자, 그러면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니까 당연히 영토, 국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영토도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고 또한 정치 체제. 나폴레옹에 의해서 강제로 정치 체제가 변화됐었는데 다시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다시 넘겨주게 되는 등 정치 체계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고 또한 그러면 이런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자,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린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 바로 보다 빈 체제였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다. 뭐를?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보다 빈 체제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키워드들을 구분해 보자. 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자,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언제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한 게 바로 무슨 체제다? 빈 체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빈 체제 이후에 자, 영국에서 자유주의 개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의 자유주의 개혁 같은 경우는 뭐였어?
그렇지. 바로 핵심은 뭐냐면 이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영국에서는 선거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노동자라든지 살기 힘든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이 자유주의 개혁 속에서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선거법이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주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선거법 개정에도 여전히 선거권을 못지 못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뭐야? 노동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뭐야? 인민헌장이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운동을 우리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 보게 되면은 사료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 나와 있는 거 보자. 선거법 개정에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 등의 요구 중 사항을 담은 인민단장을 내걸고 이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밑주셨던 내용은 자,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이 옆에 있는 인민헌장 첫 번째 줄에 있는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보장했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동일하다는 거겠어? 자, 21세 이상. 자, 이게 결국에는 뭐야? 성년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모든 남자도 당연히 옆에 있는 남자와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보통선거권.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민헌장 속에 있는 내용,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권 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년 남자, 성년이란 것은 21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키워드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걸 먼저 볼까? 박스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나이 제한이 있었네. 성년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성별을 보게 되면은 남자, 여자가 모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남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거권을 이들에게 준다고 나와 있어. 근데 그냥 선거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선거권이래? 보통 선거권이라는 거야. 자, 보통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였지? 1인당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였죠. 재산에 따라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명당 한 표씩을 행사한다는 게 바로 보통 선거라는 의미야. 자, 그럼 여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들어갑니까? 성년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남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1인당 한 표씩이 주어지는 바로 보통 선거권을 요구했다는 거. 그걸 알아두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내걸었던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냐 물어보면은 여러분 적을 수 있겠어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요구했다. 그거는 뭐와 같다? 성년, 21세 이상의 성년이랑 같다.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보장했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꼭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탈리아의 통일에서 활약했던 인물, 그리고 독일의 통일에서 활약했던 인물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야? 그렇죠. 사르디니아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 이 카보우르라는 인물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리발디. 의용군을 이끌고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가리발디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르와 가리발디에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서는 그렇죠. 독일의 통일에서 활약했던 인물 여러분 누구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프로이센의 재상 이 비스마르크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비스마르크가 그리고 내걸었던 정책이 바로 뭐였다는 거? 철회 정책이었다는 거. 같이 알아둬야겠죠? 자, 이 철회 정책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옆에 나와 있네요. 자, 언론이나 다수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언론이나 다수결 이러한 책상에서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독일의 통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철과 피, 즉 뭐야? 철회 정책을 통해서만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전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누구였다?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였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비스마르크 꼭 기억을 해주세요. 독일에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자, 이제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네요. 자, 미국 혁명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나라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미국이었죠. 자, 그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OX, 즉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바로 뭐겠냐? 남부와 북부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 달랐다는 거야. 일단은 북부를 먼저 보게 될까? 자, 북부.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는 자,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영국과 경쟁해야 됐습니다. 아직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영국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상품이 넘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무슨 무역을 주장하는 거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거였죠. 보호무역을 주장을 하게 되고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남부 같은 경우는 자, 면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셌어.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도 훨씬 경쟁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뭐라는 거야? 보호무역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였고, 또한 여기서 일해야 될 필요한 노동력, 노예제를 당연히 옹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 두느냐? 북부와 남부 어떤 차이? 북부는 자, 무슨 무역? 보호무역을 하자. 또한 노예제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다시 한번 써볼게. 북부는 자, 보호무역을 주장을 하였고, 또한 노예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제를 찬성했어? 아니면 반대했어? 노예제를 반대했죠. 자, 그럼 이에 비해서 남부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무역? 자유무역을 하자. 그리고 노예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을 했죠. 자, 그래서 북부와 남부를 구분해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등장하는 게 바로 누구야?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되게 되죠. 자, 북부에서 나왔어. 그럼 북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보호무역을 주장을 하고 노예제를 폐지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밑에 있었던 남부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노예제를 찬성했던 이 남부 세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당연히 링컨이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하게 되는 거였죠. 자, 남부주가 탈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북부에서는 이걸 감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된 미국인데 남부가 탈퇴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엔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거였고, 전쟁 과정 속에서 결국 북부의 링컨 대통령이 뭘 선언하니까?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는 거였죠.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북부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예제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게티즈버그 전투를 통해서 누가 승리를 했다? 북부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링컨은 노예제를 찬성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남북전쟁의 결과 남부가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승리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게티즈버그 전투를 통해 승리한 거는 남부가 아니라 북부였죠. 자, 이렇게 OX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옆에는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한 미국이 나와 있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제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공업 생산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바탕이 됐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대륙 횡단철도에 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는 뭐야? 자,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동부와 서부를 연결시키는 철도가 놓여지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대륙 횡단철도다.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이 돼서 결국에는 화물이라든지 승객 간의 이동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륙 횡단철도의 결과 미국이 더욱더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려운 거 있어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가야 될 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한번 볼까?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봅시다.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자, 여기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과거 16세기에 신항로 개척, 유럽에서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식민로 개척 속에서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건데, 이들이 결국에는 미국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의 그런 정신들이 전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도 뭘 선포하게 되는 거야?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이들을 누가 도와줬다는 거야?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여기서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다 독립하게 되면은 여기가 아주 무궁무진한 시장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했다는 거였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지원한다는 것을 자, 선언을 통해서 아주 말하게 되는 거였죠. 그게 바로 뭐였어?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무슨 선언? 멀로 선언을 발표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멀로 선언 우리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는 멀로 선언을 어, 여기서도 키워드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야. 자, 멀로 선언의 키워드를 한번 보자. 자, 미국이 일단 해서 보는 거야. 자, 어디에 대한?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아메리카에 대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자, 누구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렇죠.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게 바로 멀로 선언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아메리카가 아니라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유럽에 대한 아메리카의 간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겠죠. 아니면 아메리카에 대한 아시아의 간섭을 배제한다. 맞겠어, 틀리겠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구분해야 돼. 어디에 대해서? 첫 번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누구의 간섭을 배제한다?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 라고 한 게 바로 멀로 선언입니다. 자, 멀로 선언은 옆에 박스에도 나와 있죠? 1823년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자, 다시 한번 나오네.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이나 식민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줄여서 말하면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거를 서술해 주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야. 여러분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어디에 대한 아메리카에 대한 누구의 간섭을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 라는 게 바로 뭐였다? 멀로 선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는 그 미국에서 등장했던 선언, 멀로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멀로 선언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자,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였어? 왜 영국에서 하필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냐는 거였어.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었죠? 그 네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명예혁명 이후 뭐가 안정이 되었다?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거. 첫 번째, 정치가 안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인클루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일터를 잃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뭘 제공해 줬다는 거야? 값싼 노동력을 도시에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 자, 세 번째로는 자, 영국의 철, 석탄과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가 아주 풍부했다는 거였죠. 천연 자원이 풍부했다는 거. 자,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데, 그렇죠. 영국은 그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넓은 식민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철,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했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넓은 식민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거.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산업혁명도 결국에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였죠.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다른 나라들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영국이 가장 많은 공업 생산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역전이 되게 된다는 거였죠. 그걸 나와주는 게 바로 밑에 있는 156쪽 밑에 있는 바로 그래프였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공업 생산 비율이야. 그럼 초기 1860년대 가장 많은 공업 생산량을 차지하는 나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기억. 이 기억은 어디일까? 그렇죠.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영국이겠죠.
자, 근데 영국은 계속해서 산업 생산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들도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니까 이들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잖아. 그에 비해서 당연히 영국은 생산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다이나믹한 기울기,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죠. 바로 이 청록색이겠네. 1860년대에는 별로 생산량이 없었지만 1914년대가 되면은 가장 많은 생산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 이 그래프 여기가 바로 어딥니까? 미국이 되겠죠.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대륙횡단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더욱더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게 돼서 결국에는 1900년대가 되면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나라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알았죠? 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등장하는 게 뭐야? 그렇죠. 산업혁명의 결과 유럽에서 어떤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까? 그렇죠. 군사력을 앞세워서 경쟁적으로 팽창 정책을 통해 식민지를 확대하는, 그렇죠. 뭐? 제국주의, 제국주의 정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였죠? 왜?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얻을 필요도 있었고, 또한 생산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팽창하는 정책, 제국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국주의 정책을 유럽 국가들이 펼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 그렇죠. 사회준화론이었고 두 번째가 인종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 바로 이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거든. 그 내용을 보자는 거지. 사회진화를 보게 되면은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합리화했고 강대국이 약소국 지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야, 자연도 봐봐. 약한 종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멸종하게 돼 있잖아. 마찬가지야. 사회에서도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종주의였죠.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여러 인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인이 가장 넘버원이다. 그러니까 백인이 미개한 흑인이라든지 황인종을 지배하는 것,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인종주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국주의들이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했었던 내용들, 사회 진화론과 뭐 인종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리고서 옆에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제국주의 일광들이 자, 식민지를 확대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바로 어땠어? 아프리카 대륙이었죠. 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국 어디가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되잖아. 먼저 영국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무슨 정책이었습니까? 자, 위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어. 한번 위추쳐 볼까? 자, 이집트에서 케이프타운 식민지를 있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구했다. 어디? 영국이었고, 또한 프랑스는 여러분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무슨 정책? 횡단 정책을 추구했다. 는 것을 알아줘야 되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알아줄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옆에 박스에 나와 있는, 옆에 날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먼저 삼시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삼시 정책은 여러분 뭐였어요? 영국에서 했었던 종단 정책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정책이었습니다. 볼까?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식민지 확대 정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키워드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 서술형 문제는 하나당 4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가 들어간다 그랬어. 이 부분 점수는 그 하나의 문장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들이 들어갔냐는 거야. 4개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만점을 주겠고 2개를 못 적었다 하면은 뭐 반밖에 점수를 못 주겠죠. 그럼 우리 삼시 정책에서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냐는 거지. 처음에는 자, 도시들 3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죠. 자, 다 C로 시작하는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3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3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식민지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어느 나라가 했다는 거야? 그렇죠. 영국이 식민지 정책이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삼시 정책과 관련해서 4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3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 확대 정책이었다? 영국의 식민지
확대 정책이었다는 것을 꼭 서술을 해야겠죠. 자, 삼시 정책하면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삼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비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 했죠? 독일의 삼비 정책이었네. 자, 여기도 키워드가 그럼 몇 개가 등장을 하겠어? 똑같이 네 개가 등장을 하겠죠. 첫 번째, 베를린, 그리고 비잔티움, 그리고 세 번째,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어느 나라의 독일의 무슨 정책? 식민지 확대 정책이었다. 자, 이러면 만약에 여기서 식민지 포기 정책이었다고 해도 틀려. 식민지 무슨 정책이야? 확대 정책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식민지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정책이 바로 삼시 정책과 삼비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에는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비 정책과 삼시 정책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중단은 3과 중단은 4를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어요.